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과 수상 기록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해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선대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 공과가 공존한다라고 말한 이재명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아무리 우리 당 후보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잠시 후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보는 4인 4색 정치 토론, 4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5시 19분 14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제주 도민이 큰 진동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집안이 연약한 곳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해서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번 지진 원인이 뭔가요? 원인이 지각 운동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운동. 문제가 위치를 말씀하실 때 네.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쪽 몇 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모슬포입니다. 모슬포. 네네. 네, 마라도나 가파도나 모슬포가 제일 가깝거든요. 네네. 그렇게 위치를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제 청취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데 네네네. 어디 남방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 지점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죠. 발표 내용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지각 운동이다. 기상청이 최초에는 5.3 진도가 5.3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4.9로 발표했습니다. 올해 예.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9라고 하면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흔들렸다고 보면 되나요? 이제 시민들이 뭐 어느 정도도 사실 말씀드리긴 어려운 얘기지만은 네. 그렇다고 에너지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는 서귀포에 사는 제 친지가 지금 겁이 나서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네네. 전화 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피해라. 네. 이 지진이 본진인지 예진인지 알 수가 아니면 없다. 앞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아파트에서 나와라 라고 네네.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지인이 제주시에 있는 지인이 무서워서 일단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기상청에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개인, 정부 나눠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개인은 전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건물에서 나와라. 예.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예진인지 사전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본진인지 아니면 뒤따라오는 여진인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한 3일 전부터 호주도 그렇고 이 보르네오 남쪽도 그렇고 우리 환태평양 서쪽에 지금 지진이 연속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해서 일단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고, 기상청이 어떤 피난 문제점을 네.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상청은 관측하고 하면 되는 거고 행정당국에서 피해 상태를 조정하는 거죠. 네. 한반도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포항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이게 예진인지 본진인지 여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더 큰 것도 올 수가 있죠. 예, 더 큰 것도 올 수 있다. 혹시 제일 큰 걱정은 지진 양태에 따라서 쓰나미 등 더 큰 기상이변 내지는 지진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거든요. 어떨까요? 아직은 없다고 단정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개인도 정부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급한 뉴스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에 계신 분들 일단 집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교수님의 견해시고요. 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재난 문자를 꺼두셨던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지금 일단 켜두시는 게 네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데는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요. 원로 학자께서는 하지만 지침은 어쨌든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적 지침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계실 수 있기를 저희들도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게 대선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을 일부 인정하면서 뭐 이건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가혹하게 검증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이런 불만 뭐 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 않냐 이 조민 씨 빗댄 거거든요 분명히 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오늘 김건희 씨와 또 윤석열 후보 관련한 인터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YTN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는 과거 수원여대 겸임고시 채용을 위해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작성한 것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일단 김 씨는 2007년 제출한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을 했고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를 했는데요. 취재 결과 이 협회는 2002년에 근무를 했다고 했지만 2004년에 설립이 된 곳이고요. 페스티벌은 출품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씨의 입장은 믿거나 말거나 이 기획이사 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고요. 당시 협회와는 같은 건물에 머물면서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자신이 몸담던 학교 특강에도 부르기도 했다라며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페스티벌 대상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문제냐.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고 자신은 공인도 아닌데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며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반문했습니다.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라고 하니까 오후에 바로 결혼한 이후에 허위 경력 쓴 게 바로 나왔어요. 안양대 그렇습니다. 국민대. 지금 네. 이제 그 신주인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어쩌면 직역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안이 지금 처음 나온 사안이 아니고 네. 허위 경력이나 허위 학력과 관련한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장작이 계속 누적으로 쌓여왔던 셈인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인터뷰가 더해지면서 이게 이제 불이 당겨진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구민주 기자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거의 폭탄급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같은 않는다. 거는 사실은 이제 답변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기자가 질문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억에 없다로는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문서에 적힌 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력 사항들도 사실은 자잘한 경력이 아니라 일테면 게임협회의 기획이사다. 그러니까 이사급이라는 얘기는 곧 임원진이라는 얘기인데 임원진으로 재직했던 건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재직을 했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만이 있을 뿐이지 기억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맥락이 또 있는 거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있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반박이 나온 게 그거는 욕심죄 같은 게 아니다.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욕심죄 같은 게 아니고 명백한 실정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업무방해 그러니까 네. 가장 그렇습니다. 유력합니다. 물론 이 사안들이 다 이제 일테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이 검증에 제대로 된 시험대에 선 날이 오늘이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본인이 연좌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마침 관훈 토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후에 또 행사가 있었어요. 네. 오전에 관훈 토론이 있었고 여기서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허위 수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좌자료는 없으니까요. 뭐 그건 김건희 씨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사실을 얘기했느냐 아니면은 배우자 앞에서 진실과 사실이 멈췄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훈 토론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우선 그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학문적으로 표절이고 학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면 취소돼야 한다면서도 그 논문 서머리에 메인테넌스를 유지라고 쓴 과어가 있긴 하지만 논문 성격상 베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두둔하기도 했고요. YTN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팩트는 시간 강사와 유사한 겸임 교수, 산학 겸임 교수라면서 수상 경력에 대해선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 본인이 부사장으로서의 회사의 운영 과 작품에 출품을 했고 제자들과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고 이제 일부 착오가 있었던 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전부는 이야기를 아니고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력 허위 기재에는 일부가 없습니다. 허위냐 아니냐가 있는 거지. 그 뭐 기간을 이렇게 뭐 김건희 씨도 그런 YT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부 기간에 대한 착오는 있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구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그 한국게임협회는 이 기재된 날짜에는 애초에 아직 협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허위입니다. 그게 일부 허위가 아니고 그냥 허위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기재를 했느냐 아니냐만이 있는 것이고 일부 착오가 있다 아니면 전부 착오냐 이런 얘기는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게 일테면 이런 겁니다. 너 컨닝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일부 했습니다. 다 베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맥락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아까 이제 주인장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대선 후보의 배우자 혹 당선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영부인이 돼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기존의 커리어상 혹은 이제 어떤 그 걸어온 행보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됐을 때 대통령 후보로서 공적인 발언을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혹은 사과를 할지 이런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는 정치적인 어떤 선거라는 게 모든 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연좌제는 뭐 없으니까요. 저는 다만 오늘 윤석열 후보가 그 뭐 회사에서 납품한 걸 개인 걸로 출품한 걸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 사람들은 그때 근무한 적도 없고 그때 본 적도 없대요. 예. 그런 일을 함께 한 적이 네. 없다. 그 출품한 작품을 함께 만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결혼한 이후에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금시초문이라고 금시초문이다.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관훈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쭉 지켜봤는데 윤석열 후보의 답변 중에서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일부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자꾸 딴소리 하시는데. 네, 뭐 이제 말을 길게 해서 이제 그 넘어가는 방식 많이 취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논문과 관련해서도 논문 서머리에 메인테너스에서 유지라고 쓴 과오가 있다. 혹은 표절률이 뭐 20% 이상 나오면 뭐 처리할 것이다. 이 사안만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논문 표절과 관련된 의혹에는 이 혹시 서명을 지도교수를 비롯해서 논문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명을 위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고 자, 표절과 한두 가지가 관련해서는요. 아닙니다, 그게. 표절과 관련해서는요. 누가 가장 잘하느냐?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그렇죠. 네. 표절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거를 누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입증하기 전에는 나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표절이면 표절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고요. 그거는 논문을 쓴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석박사 논문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기가 쓴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이게 다른 어떤 팩트로 입증이 되면 그 학위를 반납하고 입증이 안 되면 그냥 갈랍니다. 저는 이거는 기본적인 그 논문 표절에 접근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훈 토론에서 이 얘기 말고도 다른 얘기들을 좀 했어요.
좀 눈에 띄는 얘기, 특히 고발 사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 본인이 고발 사주를 한 적이 없다. 즉 지시 내린 바도 없고 지시를 내릴 이유도 없다고 이제 해명을 한 건데요. 그 손준성 검사가 일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 검사에 대해선 측근이라면 측근일 수도 있겠다라면서도 손 검사 역시 제가 유임을 요청한 사람을 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보낸 사람이라면서 자신과 고발 사주 관련해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네. 윤 전 서장이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준 적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선임해 준 적은 없죠. 그런데 이제 제기되는 의혹은 윤우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중수부 출신의 후배 이 검사였던 이남석 변호사를 본인이 소개를 해서 윤우진 씨한테 보냈다라는 게 윤우진 씨 본인의 인터뷰가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준 건 아니지만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할 때도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판단 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제 전체 녹취록을 보고 이렇게 보다가 뒤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와 이거는 아닌데라고 했던 게 두 번째 페이지에 한동훈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4월 초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해도 3월 30일에 MBC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성명 불상자라고 돼 있고 한동훈 검사장도 그것을 그 시기에 굳이 고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3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이 MBC의 검언유착 관련된 보도에서 성명 불상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발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46쪽에 보면은요. 3월 23일 날 채널A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녹취록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도 관훈 토론에서 나왔는데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후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민주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진 화산 대피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진 재난 문자를 받거나 진동을 느끼셨으면요, 책이나 등등으로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감싸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흔들릴 때 이동하면 더욱 위험하니까 진동이 멈출 때까지는 책상 밑에 이렇게 계셔야 되고요. 진동이 멈춘 후에 당황하지 말고요. 화재에 대비해서 가스와 전기불 차단하시고 문이나 창문 열어서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 확보하셔야 되고요. 흔들림이 완전히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흔들릴 때 이동하면 안 된다. 밖으로 이동하실 때는 엘리베이터 안 됩니다. 계단 이용하셔야 되고요. 건물과 담장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셔야 되고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주변에 쓰러질 물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시고요. 자동차 타셔도 안 됩니다. 자제하시고 걸어서 이동하세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닌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공식적인 소식, 그런 공식적인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돋보이려는 욕심, 그것이 죄라면 죄.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본인의 허위 경력, 허위 수상, 기재에 관련돼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관훈 토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과 선대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네. 먼저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오늘 하루 종일 김건희 씨 소위 허위 이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회자가 됐는데요. 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내용은 제가 잘 못 봤고요. 그 보도된 내용 전체는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그 선대위의 발표문도 읽어봤고요. 네네. 그래서
윤 후보께서는 이게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오늘 관훈 토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허위 국민들이 경력은 납득할 아니다. 수 있게 예.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야죠.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게임사 지금 뭐 우선에 오늘 보도된 내용은 두 가지 아닙니까?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예. 예,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라는 부분인데 이제 게임산업협회가 2004년에 설립됐다. 예. 설립되었는데 그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돼 있네요. 예, 2005년까지 기획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이력서에 작성을 했고 그것으로 수원여대인가요? 네, 예. 차빈 교수 경력에 적었다는 것인데 첫째 하나는 실제 게임산업연합회와 일을 같이 한 것도 맞고 거기에서 뭐 직함을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맞다는 건데 다만 이제 기간이 설립 전에 벌써 기획이사라는 게 좀 잘못되었다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최승훈 씨라는 분이 본인이 한국 게임 산업협회 정책국장 네. 사무국장을 했는데 네. 김건희 씨라는 분과 근무한 적도 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재직증명서가 위조가 되었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본인이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그런 협회에 있었다는 걸로 우리 협회가 오해되고 있어서 분통이 터진다. 이런 취지로 SNS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분이 이야기한 거는 제가 뭐 평할 가치가 없고요. 그러면 보도를 할 때 네네. 그때 당시에 재직증명서 자체가 네. 누가 위조한 것인지 허위로 누가 발급한 것인지 또는 네네.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게임산업협회와 같이 일을 하고 기획이사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한 것이 맞는지 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나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이야기로는 그때 당시 활동한 것이 맞는데 네. 시기만 틀렸다. 예. 기간을 이제 설립 이전으로 한 것은 착각이었고 뭐 그런 점에서는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니까 네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 그런데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 재직증명서 관련해서는 지금 뭐 윤 후보 캠프 쪽에서는 재직증명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네. 필요하다면 뭐 그 수원여대인가요? 그쪽 수원여자대학교에서 네. 재직증명서를 뭐 공권력을 통해서 확인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여요. 당시에 우리가 네. 이력서라는 것이 이력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자신이 작성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작성할 때 그냥 이력서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붙일 텐데 그렇죠. 그 증빙 자료까지 만약에 개인이 위조해서 네. 그걸 냈다면 그것은 큰 문제죠. 그런데 네. 그것이 아니고 예컨대 설립 초기의 단체에서 네. 기획이사라는 직함으로 일도 같이 했고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2006년에 발급해달라고 하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발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줬고 거기에서 내용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력서에도 그렇게 썼다면 뭐 그런 전체 이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네. 재직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분명히 잘못이 있죠. 그러나 재직증명서가요. 우리 김 최고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재직증명서 제출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네. 뭐 보존 기간이 이미 다 지나가지고 수원여대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네네. 지금 우리가 그거 가지고 수원여대 재직증명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거 갖고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하는 게 입증을 아니고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니 네. 그걸 누가 2007년도에 재직증명서를 지금 보유하고 있으려면 굉장히 기록력이 있는 분이면 몰라도 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력서를 낼 때 이력서 한 장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경력증명서든 또 뭐 재직증명서든 냈을 텐데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네. 그 기획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적어줬는데 그것을 보고 2002년부터 활동했다라고 적었다면 그것도 더 잘못이고 네. 재직증명서가 뭐 내부적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고 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추가로 확인돼야 될 한편으로 게 좀 생각하면 있네요.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 어떤 협회가 네. 처음에 출범을 할 때요. 뭐 사단법인이든 뭐 법인격을 취득하든 또는 뭐 단체로서 인가를 받든 네. 그 이전부터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그렇긴 하죠. 예. 예,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당국으로부터 네. 협회로서 정식 인가를 받고 네. 기회님 그리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해서 않아서 만약에 예. 시간이 그 일정이 예컨대 그 이전부터 즉 뭐 게임산업협회라는 이름으로 인가받지 않아서 그 이전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인가도 받고 뭐 해서 설립이 2004년이라면 지금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예. 의문이에요.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해서 보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뭐 어쨌든 네. 지금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설립일자보다 이전 단계부터 재직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죠. 네. 자,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요.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이거는 본인이 뭐 돋보이려는 욕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출품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있고요. 오늘 윤 후보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회사가 출품해서 상 탄 거를 개인이 출품해서 상 탄 것처럼 경력 사항을 적은 것은 그 회사의 운영 과정과 그 작품의 출품에 깊이 관여했다. 부사장으로서. 근데 해당 업체 대표는 2004년 김건희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하고는 있었지만 당시 출품작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핀트가 그것도 어긋나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예.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 있었고 그 회사의 작품이 이제 상을 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출품해서 상을 받은 것처럼 적었다면 네. 그것이 그 자체가 확인이 되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아예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의 그 작품을 내가 수상한 것처럼 적었다면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또 그 부사장으로서 충분한 기여를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은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적은 건데 뭐 그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신 것 아닙니까? 네, 뭐 그렇다면 언론에 그 나와 있어서. 사실관계는 네. 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예, 팩트 지금 체크는- 말씀하신 것을 예. 이른바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이제 개별적인 팩트 체크 말고 그 인터뷰 전문을 보면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되냐. 내 채용으로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화법 자체가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거나 굉장히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메시지 관리를 따로 지금 그 배우자 메시지 관리 팀이 따로 없나요? 선대위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자처럼 배우자 실장까지 두고 네. 현역 의원이 수행을 하거나 현역 의원이 관리하는 그런 단계는 전혀 없어서 네. 이런 그동안 그 언론에서의 불시에 전화를 하면 하소연을 하거나 네네.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것을 또 마치 인터뷰한 것처럼 만들어서 네. 확대 재생산을 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또 언론에서 틀어대니까 또 더 네. 그 개인적으로는 감정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보자의 배우자의 언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이런 식의 보도 태도가 계속되는 판에 네. 후보자의 배우자가 너무 그냥 그 편하게 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네. 또 언론은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일정 부분만 뜯어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메시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평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현실을 이제 좀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네. 자신의 감정을 편하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거든요. 또 그게 진심일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뭐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특히 네네.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네네. 그렇죠. 취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일부 언론은 뒤따라 다니면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파파라치처럼 다니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을 그런 것 좀 안 알고 했으면 있는 좋겠어요. 판에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알고 좋겠습니다. 있는 진짜. 판에 지금 저를 향해서 인터뷰하는 내용도 사실은 그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절감하고 이제는 언론 대응이나 언론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 배우자가 그래서 뭐 YTN 단독 인터뷰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전화 인터뷰에도 응했다라고 하면서 곧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등판하는 거냐, 언론 대응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한 거냐, 이런 그 예측도 있습니다. 곧 등판하시나요? 저는 뭐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다만 일부 악의적인 언론에 부주의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등판이란 말 자체가 지금 악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등판이요? 그것은 뭐 당연히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네네. 그 입장에서 활동을 한다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등판이니 뭐니까지 이야기해가면서 계속 별 뜻 없이 드린 말씀인데 악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좀 이제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응이 선대위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자, 오늘 최고위원님 저희 방송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모시고 직접 스튜디오에서 말씀 나눴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재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당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꼽히는 오선의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공가 발언 부적절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공개 비판하셨는지 그리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선본 죄송합니다. 이재명 선보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페이스북에 전두환 공가 발언 부적절하다. 우리 편이지만, 우리 후보지만 이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예. 네,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 거죠? 부적절하다고 그랬죠. 네네. 아니, 국민들의 그 가치 기준이 네.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이어도 그 국가장으로 보실 수도 없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도 없고 네. 워낙 그 행한 범행이 도저히 입에 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중범죄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국민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의식이고 또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또 그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이렇게 엉뚱한 얘기할 때는 그에 대해서 또 호되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또 대구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번 발언을 하는 걸 보고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가? 네네. 되는 분이 그래 더구나 뭐 개인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인데 이거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전체에 말하자면 같이 뒤집어 쓰는 형국이 돼서 도저히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 이재명 후보가 자꾸 설화에 휩싸이는 게 결국 후보 본인만 정면에 나서서 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선대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유시민, 이해찬 등 선대위가 아니라 뭐 물론 이해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선대위 상임 고문이시기도 하지만 외곽의 빅 스피커들이 큰 스피커들이 등판을 하는데 선대위가 잘 돌아가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선대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번 좀 절차적으로는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네네.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선대위 구성을 일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선대위 구성은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되는데 네. 저 자신도 그 선대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좀 누워서 침 뱉기지만 그런 네. 상황이고 빨리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게 그 공식적인 기구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네. 예. 결과적으로는 외곽에 그건 직책도 책임도 안 지는 분들이 자꾸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오히려 혼란을 끼치는 것이고 네네.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후보가 선대위를 조금 더 탄탄히 구성을 하고 선대위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역을 뭐 돌아다니면서 네.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네. 빨리 선대위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또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빨리 네네. 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그것이 가동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네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선거 결국 2030 중도층 수도권 이쪽이 캐스팅 보트가 될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어느 부분을 가장 그 민주당 선대위가 또 이재명 후보가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다? 그동안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드러난 것이고 그 네. 이후에 민주당 집권 세력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네. 말과 행동이 틀리다. 네네. 국가속이 틀리다. 네. 위선적이다. 네. 뭐 내로남불 뭐 등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원칙을 정했으면 손해를 볼지언정 끝까지 나가는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뢰를 왔다 쌓는 갔다 제가 이번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했던 건 네.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될 그런 시점에 자꾸 그 후보 본인의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해명과 변명을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땐 납득이 안 되고 네. 그런 부분은 빨리 극복하고 지향해야 될 태도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사실 의원님께서는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결국엔 하게 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근데 어제 김성환 원내 수석 부대표님과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와 특검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특검 지금 뭐 대선 전에 특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적 의혹이 이 대장동에 대한 의혹은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거를 빨리 해소를 하고 해야만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예. 해소를 해야만 다음 정권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발휘가 될 수 있지. 네. 제대로 안 되면 대선 뭐 과정은 물론이고 대선 이후에도 네. 그 온전한 리더십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당에서 이것은 이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흐를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거를 특검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찍 특검을 해버리면 국민들께서도 뭐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네. 그 이를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양해하실 거 아니냐. 네. 이런 뜻에서 하려면 빨리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방주사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예, 선제적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그렇죠. 예. 먼저 당당하고 아무 잘못 없고 설사 정책적 과오가 있다면 드러나서 일정한 뭐 책임을 지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전제하에서 그 먼저 할 거면 나중에 만드니 지금 특검을 통해서 빨리 그걸 규명을 하는 것이 100% 규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대선을 이 대장동 의혹권 가지고 치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윤호중 원내대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내온 특검 법안은 소위 이재명 특검이라서 이 논의는 시작을 했지만 소위 특검의 수사 범위라든지 특검 임명 관련해서 논의가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진척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부분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네네. 이것 따지다간 시간만 보내고요. 네네. 국민적 의혹은 증폭 파생되기 때문에 네. 이 국민적 의혹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네. 다소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빨리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가동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선이 대통령을 뽑는 매우 중대한 국가 행사이고 네. 국민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대한 그 소중한 행사에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의혹건 가지고 매번 공방을 벌여서 네. 그거 가지고 대선의 승패가 좌우돼서는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도 하루 종일 이슈였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또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 그다음에 오후 행사에서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뉴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 이슈 이거 어떻게 이번 대선판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어느 누구도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분에서 했던 사적 부분은 웬만하면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갖다부터 얘기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이요. 주가 조작 의혹건 네. 그리고 학력을 경력으로 써서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데 겸임교수로. 활용했다는 건 이런 등등의 의혹건은 가벼운 프라이버시에 관한 건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또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 인분은 그에 대해서 초짜에게 규명을 해주고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회피해서 네. 오히려 선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가 않다. 지금 대선 후보 장본인들을 두고 그 사람들의 비전과 정책,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가족들의 문제까지도 지금 이번 대선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매우 아주 잘못된 길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제대로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정적으로 흘러가는 거다. 본인들이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네. 지금 본질적인 거 더 큰 거 가지고 이 대선 정국을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네. 이끌고 나가고 비전과 그 역량, 구체적 내용은 뭔지 전혀 잘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리드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민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미래를 향해 리드해가는 이런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고언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우리 이상민 의원님 연결해서 또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실제 이사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협회를 상당 기간 도왔다.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냈다. 제처가 수상 경력으로 쓴 그 작품의 출품과 그 회사 운영 과정에 부사장으로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요? 김 씨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협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윤 후보 측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협회 전 사무국장은 김 씨와 본 적도 같이 일한 적도 없으며 자신이 근무한 협회가 허위 재직증명서나 발급하는 곳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또 지원서에 2004년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김 씨가 응모한 적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회사 출품을 개인 출품으로 기재했다는 해명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는 2004년 김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하고는 있었지만 당시 출품작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허위 경력으로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았거나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것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진실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의 감각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윤 후보의 진실과 거짓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과 상식은 왜 김건희 씨 앞에서 멈추는가? 신장식의 질문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4인사색 정치토론 양김노조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도범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김재석 위원장님 또 세이. 네, 아유 이 자리가 확실히 편하네요. 따릉이 타고 오셨어요? 네, 따릉이 타고 왔습니다. 예, 상암동에 있는 타 방송사에서 거의 7시쯤에 방송을 마치시고 7시 2분 3분까지 도착하는 신공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네, 예. 따릉이 뭐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토론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민주당 쪽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소위 TK 3박 4일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우클릭 광폭 행보를 했다. 이런 평가들을 해요. TK가 들썩였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근데 메시지 관리 너무 말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또 지역에 가서 너무 즉흥연설 이게 하면서 메시지 관리가 일관성을 좀 상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잠시 전에 그 이상민 의원도 그 부분을 비판했거든요. 특히 전두환 공과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지금 TK, 민심, 이재명 쪽으로 들썩였나. 그다음에 메시지 관리,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관리의 장단점. 요거 좀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TK 어떻습니까? 뭐 언론마다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하고 해서 조성주 의장님, 부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저도 TK. 예. 현장을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네. 뭐 그 열기라는 게 현장의 열기라는 건 사실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 의견도 분분하고 네네. 언론들도 이제 분분하게 쓰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거는 서로가 뭐 띄우거나 서로가 깎아내리기 아닌가 이런 이제 기본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진행자들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가서 낸 메시지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또는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 부분이 굉장히 큰 논란을 낳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 이 얘기가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지금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맹공을 퍼붓는데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럼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정치도 잘했고 경제도 잘했고 그러면은 합치면 그렇게 합치면 되나요? 뭐 아주 훌륭한 대통령인 거냐 예를 들면 지금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국민묘지 보내기 뭐 이런 걸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마 실언을 좀 했다 이런 메시지에 굉장히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경북 상황 메시지 관리 장단점. 글쎄 뭐 그 정도로 뭐 경북이 들끓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앞으로 90여 일도 안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이 비슷한 메시지 계속 낼 것 같은데요. 계속 우클릭할 거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도 서진이에요. 네네. 민주당은 거꾸로 중도 동진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식 표현에 의하면 전두환 찬양 발언도 하고 박정희, 박태준 찬양 발언도 TK 지역에 가서 한 건데 이거는 남의 표를 좀 뺏어오는 전략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이나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 시점이 네. 요 시점과 맞물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민주당이나 기존의 민주당 골수 지지층은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후보가 내놓으면 이럴 때 집토끼를 다독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이재명 그런 사람 아니야. 안심해. 내가 보증할게라고 보증인이 최근에 2명이 나선 거예요. 네. 그게 이해찬, 유시민 두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굉장히 앞으로도 효과적인 이재명 전략이잖아요. 후보는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거다. 그 전략상 뭐 당연히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메시지 전략의 평가까지 해주셨네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떤가요? 그렇죠. 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네. 그래도 집토끼들 입장에서 보자면 썩 좋은 전략은 아닌데. 집토끼심을 자인하시는. 네. 아니 저는 집토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거를 맥락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다. 그 네. 말의 의미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찬양적인 발언하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이 등가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제 대꾸를 이루어서 그 뒤에 말을 더 하고 싶었었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 이제 그런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실은 그쪽 고향 동네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가서 나에 대한 지지를 좀 더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또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까 네. 김용남 후보님 의원께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들끓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 동네에서 만약에 30% 이상 퍼센티지가 만약에 물론 30%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퍼센티지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성공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거라는 것에 동의하고 네. 이러한 그 지지세를 좀 더 확실히 더 몰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이라면 뭘까요? 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뭡니까? 두 분? 근데 제가 보기엔 예.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집토끼를 확실히 단속할 자신이 생겼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 입으로 직접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네, 이제 조성주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정의당. 예, 김영남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쪽에서는 중도 동진, 이쪽에서는 중도 서진 하면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별성이 없는 두 후보를 가운데서 만나실 텐데 네.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찍어야 되는지 인물론이죠. 고민스러울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인물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서 이제 인물론으로 갑니다. 거기서 인물론이 나오는 근데 거예요. 누가 실력이 있냐 이렇게 그러면 가는 이제 거죠. 정권 교체론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거. 제가 네, 말씀드리면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예. 근데 그 유세 현장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네. 우리가 올해 그 보궐선거 때도 보면 박영선 후보가 정말 넉넉하게 큰 차이로 지셨는데 네. 막상 박영선 후보가 어디 딱 떴다 하면 그 현장만큼은 분위기가 참 뜨겁죠. 좋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가지고 선거의 판세를 읽으면 망한다. 이제 그 생각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요. 처음 출마하는 후보들이 다 거기에 그렇죠. 숨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를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말 중에 무엇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음. 국민들도 회의를 느끼실 것 같아요. 뭐 박근혜 네네. 관련된 이야기도 네. 그랬었고 본인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뭐 일부 양보할 수 있다. 나는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게 물어보겠다. 이게 사실상 철회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 그 맥락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만 띄어서 맥락을 그러니까 말만 띄어서 보지 말고 맥락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후보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실수라고 실언이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이거 맥락을 좀 보십시오 하면 그 정치인이 맥락 가지고 되냐 그 말 딱 그것도 책임지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지라고 비판하셨던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비판을 이제 와서 다시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발언과 관련돼서 제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비판 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은 뭐냐면 현대사에 대한 해석의 독점을 민주당이 전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전두환과 관련된 공과 가를 평가한다. 독재자였다 뭐하다 다시만 뭐 정치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기 독재자였고 뭐 범죄자였고 경제 잘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등가적으로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근데 사실
근데 우리는 경제만 이야기하고 왜 이게 현대사의 그 해석의 독점을 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거 굉장히 네.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만한 태도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보이는 말하자면은 중도, 뭐 동진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그의 말을 점점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저는요 민주당이 좀 오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굴해요. 비굴하다. 조금 더. 좀 더 오만해졌으면 좀 더 오만하게 쭉쭉 나갔으면 좋겠다. 자, 사실은 아까 김용남 의원님하고 노영희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주제가 유시민, 이해찬 두 분이 이번 주, 지난주에 등판을 했습니다. 네. 등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해찬 전 의원은 이제는 모두가 나설 때다. 전군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잘 섭외가 안 되네요. 자, 유시민, 이해찬 등판에 대해서 뭐 이나땡 뭐 이런 얘기도 이해찬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말하자면 유시민, 이해찬 등판의 득실로 한번 좀 따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재석 도금갑 위원장님부터 먼저 두 사람이 등판했습니다. 네. 득실. 뭐 큰 득실이 있겠습니까? 뭐 득과 실 뭐 큰 차이 없이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좀 무서운 거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는 거 보면 아니 큰 여파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스피커가 이재명 후보 하나뿐이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이 여러 이야기하니까 언론을 계속 국민의힘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뭐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해찬 전 대표가 나오셔서 스피커를 좀 같이 몇 개 좀 나눠서 가져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크게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그 제명학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너무 오글거려서 못 보겠다는 거. 오글거려서 네. 못 보겠다. 그게 뭐 흐느끼고 뭐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재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찍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지를 할 분들이 계시는 거고 내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오글거리는 건 내 도대체 못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상 뭐 제명한 뭐 돌려있기 이런 식으로 뭐 하면은 이게 사실상의 줄 세우기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오글거림이나 줄 세우기나 민주당의 어떤 뭐 자유로운 의사 발언, 뭐 민주적인 분위기 이런 것에도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엇갈리는 메시지 속에서 이해찬 대표가 나름 가르마를 타주는 건 할 수 있겠죠. 네, 그 이상은 저는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오글거리지는 않았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다. 요 정도 딱 평가를. 아니 그러니까 뭐 제명학 뭐 이런 것 그리고 뭐 알고 보니 이 후보가 어떻다 이제 막 이런 칭찬들이 좀 오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지금 말씀드린 긴가민가 했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다. 유시민 후보는 생존자, 발전도상인, 과제 중심형. 그래서 인적 담보를 해드리는 것 같은 보증이에요. 보증. 그런 말씀 많이 보통 하셨어요. 전문용어로 인후 보증이라고 인후 해요. 보증이라고. 이 두 사람 등판의 득실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일단 그 동안에 이재명 혼자 뛰는구나. 이낙연 대표 어디 갔고 정세균 전 총리 어디 갔냐 이랬던 거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 등판하고 유시민 이사장 나오면서 이 SK하고 NI가 나타났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모이고 이제부터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민주당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안심되고 우리도 이제 뭉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앞으로 원탑으로 움직인다, 안정감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낙연 대표도 어제 김성환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랑 인터뷰하다 보니까 곧 나오실라나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곧 나온다. 이게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성환 의원한테 물어보고 알았는데 벌써 저는 감으로 알아야 난다. 예, 감으로. 뭐 별로 평가할 게 없으세요? 아니, 말씀이 없으시네. 두 사람 등판에 아니 대해서. 뭐 그러니까 2007년 대선을 되돌려 보면 그때 이제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나와서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이상의 표 차이로 압승을 그야말로 하거든요. 2007년. 예, 2007년 대선에. 근데 그러면 이명박 후보가 역대 그 국민의힘 전신당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 표는 거의 비슷해요. 투표장에 안 나갔죠. 그렇죠. 정동영 후보가 안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때. 네네.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네. 근데 이해찬, 유시민 두 분은 확장성이란 면에서의 효과는 없어요. 두 분의 유용성은 집토끼 지키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결집력.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만드는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등판이 이루어진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토끼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이재명 후보는 동쪽으로 계속 가라. 중도 동진하라. 예, 이 전략 역할 분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조성주 아니 뭐 이견이 있지 않아요. 거의 뭐 비슷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확장 전략보다는 당연히 내부 단속 내부 단속이다. 결집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네. 어쨌든 득인 거죠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건 뭐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러니까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중도가 이해찬, 유시민 때문에 떠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나땡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가 네, 예, 그렇지 그렇게까지 않아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내부 결집, 결속력. 이제 곧 어제 뭐 김성환 의원 말씀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도 곧 출전한답니다. 곧 지난번에 이 전남 호남 일정에서 같이 하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곧 출전한다고 하네요. 맞춰서 전략 잘 짜세요. 네. 자, 내년 재보궐선거 얘기도 막 나와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우리가 책임 있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데는 무공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텃밭인 TK에서 무공천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양쪽 다 그냥 다 무공천 전략으로 가나요? 이게 실제로 근데 이런 얘기 나오다가 실제 선거에 가까이 되면 그럴 수 없다.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겠지. 내지는 뭐 저 친야 내지는 친여 무소속이 나오든지 아니면 정당으로서 당당하게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받겠습니다 하고 다 공천하거든.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리바이벌 됩니까? 아니면은 완전 무공천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내년 3월 9일 대선하고 같이 같은 치러지는 나라죠. 보궐선거 중에는 서울 종로도 있고 네. 정치적인 무게감이 굵직굵직한 지역구들이 많아서 네. 거기를 무공천한다? 당장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서울 종로를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가능하겠어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성주입니다. 가능하지 네네.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무공천 뭐 정당혁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책임감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네. 당장은 뭐 그게 언론에 나오고 뭔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뭐 우회에서 친여 무소속으로 하든 뭐 친여 무소속으로 하든 아니면 직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천을 결국은 하게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누가 네네. 봐도. 그럼 그때 가면 또 시민들이 뭐야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속았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렇게 약간의 보여주기식 하고 돌아서는 방식 하지 말고 네. 차라리 지금부터 공천하겠다. 뭐 좋은 인물로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당당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게 있죠. 지금 이게 이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재보궐선거를 하는 데는 후보를 내려면 전당원 투표를 해야 돼요. 전당원 투표를 아니 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거 없죠. 예. 예. 4월 7일 서울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그거는 정말 잘못해갖고 보궐선거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전당원 투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방식으로 해갖고 결국엔 다 공천하고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하겠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다. 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김재섭. 국민의힘에서는 예. 국민의힘도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관해서는 무공천이 원칙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원칙인데 하려면 실제로 저희가 지난 재보궐선거 때 무공천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지 않나요? 제가 어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무공천이 있고 그 당원 당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당원 투표는 아닐 거예요. 전당원 예외를 투표는 하는데. 아닐 건데.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예요. 근데 사실 이제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큰 감동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지역구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구고, 네. 이제 종로 정도가 좀 붙어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 출마설이 솔솔솔 나오는 상황에서 네, 네. 이준석 대표랑 누가 붙어도 사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봐야 어차피 진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마치 선심 쓰듯이 무공천한다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감동이 애초에 없다. 무공천을 하려면 이번에 재보궐선거 때 정말 귀책 사유가 뚜렷했던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음.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사실 당원 당규를 우회해가면서도 지금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와서 질 것 같으니까 무공천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공천이 가지는 취지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렇게 김재섭 당협위원장처럼 오만함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저게 지금? 네? 이재석 무조건 대표가 된다는 나오면 거예요? 누가 나와도 질 것 같으니까 네. 무공천한다고요? 자 인물 한번 대보세요. 이준석 대표 이길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참내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직접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무공천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하지 않겠냐. 직접적인 방법이든 중요한 건 간접적인 역풍, 방법이든. 그러니까 역풍을 맞지 않도록 진정성 가지는 그렇죠. 게 중요해요. 예, 예. 자, 다음 국민의힘 쪽 이야기. 야, 이 김건희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사실관계는 뭐 조금 더 규명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거 사실관계 얘기를 잘 하셔야, 이게 말을 하자면, 나 결혼하기 전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 결혼하기 전 얘기인데 하니까, 오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후에, 결혼 후에, 국민대하고 안양대는 결혼 후에 허위 경력 냈는데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이건 조민 씨를 이러면 겨냥한 안 되죠. 이러면 안 얘기로 되죠. 보여요. 그다음에 내 채용으로 누군가 채용되지 못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관계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메시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메시지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정말 궁금한 게 김건희 네. 씨 커버하는 분은 누구예요?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윤석열 후보 본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애처가 근데 윤석열 후보가 되게 중요하지 커버했어요. 않습니까? 후보 부인인데 원래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정 선대위원장이 국무선거 아니다라는 얘기로 계속해서 커버를 하는데 그 얘기가 잘 딱히 먹힐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 의원님께서 매우 곤란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 역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김재섭 위원장님.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예, 저도 그 해명이 그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가졌는데 국민 들으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의혹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맞고 애초에 선대위가 출범할 때 윤석열 후보 역시도 엄격한 기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선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국가 운영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근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리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마침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였나요? 그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후보자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 네. 배우자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이재명 후보가 하셨습니다. 네네. 그 적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사실 이 민주당의 지금 김건희 씨를 향한 공격들은 부당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대로 갈 것인지 민주당도 좀 약간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봅니다, 내버. 왜냐하면 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이런 후보는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가족들을 탈탈 털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하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재명 후보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봐줄 수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의 칼에 걸렸다? 그럼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도 윤석열 후보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보이는 태도는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죠. 더더군다나 돋보이고 싶은 욕심? 이게 죄라면 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네? 그냥 업무방해. 그리고 업무방해죄를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게다가
그 남편인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허위일지 모르나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엔 다 허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조성주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정의당. 네,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이제 해명은 아마 그 조금 그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의 해명과 관련된 얘기로 좀 주제를 넘겨서 네. 조성주 부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검증이 같이 이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그것이 뭐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까지 건드려서 안 된다는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오늘 해명한 것은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검찰에서 보여줬던 어떤 여러 가지 수사나 태도들에 비교해서도 본인은 이제 그럼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안 할 수 없게 되고 사실 또 묘한 게 그 과거 이제 신정아 씨 허위 경영 사건의 수사가 윤석열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베테랑인데 사실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신 베테랑인데 지금 이 정도의 해명을 하신다는 거는 아마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서로 정치적 공방을 막 하기보다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검증에 이제 원래 원칙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임하고 똑같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칼 같은 검증을 하는 것은 의혹이 발생된 이상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 메시지 관리를 안 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말하는 방식이 저는 이런 본인이 본인과 관련된 얘기를 사실관계 해명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왜 선대위에서 없어요? 관리팀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없냐고. 왜 없지? 그게 좀 얘기가. 왜 없을까요, 진짜? 아니, 석시원이 말 좀 해주세요. 왜 없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 준비된 멘트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기자도 별 기대 안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막 봤는데 저쪽에서 받은 거고 네네. 뭐 즉석에서 전화 인터뷰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용을 네네. 보면 뭐 미리 정제되거나 준비된 멘트가 나온 건 전혀 이게 똑같아 패턴이요. 아니니까. 지난번 뉴스버스 인터뷰 때 하고요. 이번 YTN 인터뷰가 똑같아요. 그렇죠. 오마이뉴스까지 네. 오마이뉴스도 오마이뉴스도 얘기를 그래요. 했죠? 네. 기대하지 않고 했는데 딱 인터뷰가 돼요. 항상.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이렇게 선대위의 그 작업 범위를 벗어나 계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지금 국민의힘 당 선대위에 배우자를 담당하는 그거 어떤 아니군요. 그런 파트는 전혀 없죠. 왜 그러니까 보통 있지 않나요? 있죠. 그렇죠. 아니요. 원래는 있어야죠. 공식적으로 있어야죠. 두는 게 이례적인 거예요. 아, 대부분 원래 없어요? 그래요? 나 배우자와 있는 관련해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뭐 담당하는 현역 의원이 됐던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배우자 팀은 늘 있죠. 난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있는데. 그게 공식 기구에 이렇게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아니 같은데요. 공식 기구가 아니라도 비공식 공식 어제도 있잖아요. 근데 있죠. 여기는 비공식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공식만 있겠죠. 공식이 없는 비공식만 거 아닌가? 있을까 과연? 아니 그러니까 비공식이 비공식- 있으면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되진 비공식도 않아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박근혜 후보 때는 없었겠죠. 없었겠지만. 그건 배우자가 아니,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때도 있었고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선거에서. 사실 김재석 결혼을 안 하셨죠. 네. 김영남 전 의원님 지역에서 선거할 때도 배우자 팀 따로 굴리잖아요. 일정도 따로 짜고 일정표 그렇죠. 아침에 후보 일정표, 그럼요. 배우자 일정표 따로 나오잖아요. 이완으로 거였어요. 움직이죠. 해보셨잖아요. 비공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네, 네. 뭐 하여튼간에 근데 두 분은 잘 지내시는 건 맞죠? 무슨 말씀을? 아니 갑자기 뭐요? 음모론이 등장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서? 진짜 여쭤보는 푹 들어가시네. 거예요. 너무 순진한 궁금함이에요. 이거. 예, 그렇군요. 자, 제3지대 얘기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지난주에 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만난 이후에 네. 다른 진전은 없어 보여요.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뭐 다른 게 없죠. 예. 물밑에서는 뭐 얘기가 좀 오고 가는 게 있나요? 예, 물밑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정책 관련된 얘기들을 아, 공조를 주로 어느 정책. 정도까지 맞출 거냐. 하나는
연금하고 연금 문제. 그건 뭐 저희 정의당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고 뭐 네. 고민이 많은 거여서 그 부분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정치개혁 문제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공동으로 좀 뭐 토론회에서부터 좀 정책 행보를 해보자 뭐 이런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의당 기사 검색하다 보면 두 개의 단일화 내지는 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위 뭐 다른 민중당 뭐 그다음에 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누구 뭐 누구 해가지고 소위 이쪽 왼쪽 리그에서 단일화를 하겠다. 그 리그가 열렸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 하나는 제3지대 그래서 안철수, 김동연 뭐 손학규까지 네.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개는 뭐 서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가요? 두 개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병행하고 있는 거가 저희의 이제 공식적 입장이에요. 양쪽을 다. 그래서 뭐 왼쪽 그 민주노총이 이제 주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그쪽을 뭐 그쪽에서 그걸 이제 그쪽의 논의들을 민주노총이랑 이제 대중조직이 하는 이 논의들을 뭐 거부하지는 않겠다.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제3지대 뭐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나 뭐 이런 쪽이랑 또 논의도 병행해서 간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인 거죠. 근데 하나는 왼쪽 길이고 하나는 오른쪽 길로 보이는데 두 개 다 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정의당에서 굉장히 김재섭 위원장님. 예. 많이 세게 밀고 있는 게 계속 요새 핫한 N번방 방지법이잖아요. 네. 근데 네. 기본적으로 N번방. 안철수 대표랑 정의당의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네. 나뉘는 상황이어서 이 정책 공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색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물론 뭐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음.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 공조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네. 정치적 연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에는 국민의당이랑 정의당이 결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그 정당들인데 네. 어떻게 정책 공조가 되는지 사실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정책이라는 게 입장이 그 유사한 그 정책들이 있고 사실은 좁혀지지 않는 입장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저희 어느 정당들하고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입장이 비슷하고 그 중요도가 좀 큰 연금 문제나 정치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공조를 해볼 수 있다,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거지만 아마도 노동 관련된 사안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이제 N번방 그 정보통신 이런 거는 뭐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제로 서로 꺼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충돌할 때 어떤 게 되겠느냐 이런 전망은 충분히 불안하게 뭐 보실 수 있고 딴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위원장님.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연대를 하는 그 케이스들을 보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기득권 양당을 비판하는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김동연 후보든 대부분 다 공감한 말씀하신 연금 개혁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 모든 다 각 당의 후보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상 근데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죠. 연금 문제 같은 조선주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저희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김동연 후보나 이제 올해 국민의힘에 이제 뭐 과거 이제 유승민 지금은 이제 직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희하고 오히려 방향성이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사실 그런 입장이라고 저희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개혁 문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건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책 공조만으로 제3지대가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 저희 원칙상 맞춰봐야 되는 거고 향후에는 제3지대가 이제 결국은 큰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얼만큼 타협할 수 있을 거냐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내에서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아직 미지수로 보고 있긴 해요. 그 제3지대 관련해 가지고 하나 국민의힘 쪽에 하나 여쭈고 싶은 건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하필이면 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대합 빌딩에 문을 열었던데. 앞 사무실이 대합 빌딩에 있으세요? 예, 대합 빌딩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안철수 대표랑 안철수 후보랑 김한길 위원장을 매개로 해서 단일화를 추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 김재섭 위원장님 단칼에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니 우선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그걸 포함해서 더 큰 미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진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일단은 그 어떤 정치 개혁 내지는 정계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민주당이 그대로 있지 않을 거다.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그쪽 국민의힘 선본에서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뭐 선거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빠르죠.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만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니 근데 아니고요. 후보가 그런 비슷한 예. 얘기를 했어요 이미.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장기 과제로서 어떤 정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동안의 정치 문화를 좀 바꾸자는 의미에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선거를 위해서는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외에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미션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제3지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진 뉴스는 제가 보기에 하나 있어요. 네, 뭔가요? 안철수 후보가 10여 년 전에 안랩에서 미국의 어떤 벤처 회사에다가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250억이 진짜? 됐다. 그러면서 그 회사가 로블록스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한 로블록스다. 뭐 이래서 그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드러낸 기사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따져봤더니 그 메타버스 로블록스에 메타버스. 대한 투자가 대단히 높은 수익률인 건 맞는데 네. 화천대유에 비하니까 이건 조족지열이에요. 화천대유가 훨씬 수익률이 높더라고. 네, 네. 예. 그 어제 김성환 의원 그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특검은 협상 중이고요. 추경 50조 100조 추경 얘기는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검은 뭐 모양새가 얼마 안 있으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나 질문 있습니다. 싶네요. 예. 그 제3지대에는 허경영 후보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포함이 안 되겠죠. 공식적으로 지금 제3지대 추진하시는 분들은 포함을 안 시키고 도대체 왜 있는 안 시키는 겁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더 허경영 후보 지향과 가치가 다르니까요. 아니 요새 보면 은근히 민주당에서 허경영 후보를 적극 응원해요. 네. 자꾸 띄워주고 응원하더라고 보니까.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4인 사세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었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 인권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너가 시작될 땐 제가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합니다. 앞에서 하도 세게 붙었다가 웃고 떠들고 화내고 하다가 인권기행으로 넘어오는 길이라서 조금 저도 마음을 차분히 하기 위해서요. 우리 페이스북에 WES 느낌표님 이 코너만 보러 옵니다. 진짜요? 예, 와, 이렇게 예. 남겨주셨어요. 네. 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남영동 대공분실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고문 또 그게 어떻게 지어졌고 구체적으로 그게 또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고문 전용 건물을 도대체 맞아요. 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깊은 또 전문성과 역사의식 없는 인권의식 없는 전문성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악용하게 되면 네. 악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나는 전문가니까 그냥 누구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내 전문성을 발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예.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고문이 한 인간의 육체는 물론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요걸 한번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행을 마무리 지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예전에는 고문을 육체적 고문하고 정신적 고문이라고 나눴어요. 네. 근데 사실은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분리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육체적인 고문이 곧 정신적인 고문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문은 또 육체적인 어떤 고통으로 갔거든요. 트라우마로 남고. 사람이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고문을 당하면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남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계속 남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고문 당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그 샤워를 못 해요.
네. 그때 그 악몽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침대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사랑을 나누고 뭐 그러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고물당했던 사람은 거기서 잠을 편히 못 자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계속 갖게 되면서 매 시각마다 상황마다 그것들이 옛날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겪게 되면 네. 그 사람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군다나 이제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더더욱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고문당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고문당한 피해를 진술하라고 그러거든요. 국제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첫 번째.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들어줘야 돼요. 네. 그걸 거기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그런 끔찍한 저거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김근태 의원님, 네,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님도 네. 고문당하시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시고 뭐 그랬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지금 뭐 그 성남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도 고문 공포 때문에 폐소 공포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뭐 극복을 나중엔 하셨다고 하던데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 차 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 임수경 전 의원은 거기 남산 안기부 그쪽에 가서 네, 그걸 네, 네. 다 고문을 당했었잖아요. 네. 뭐 여성이니까 도리어 그때는 또 다 공개된 상황이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때 당했던 그런 그 고문의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한대 지금도. 그 남산 1호 터널로 못 가는 거예요. 강남에서 네. 이제 강부로 넘어올 때 남산 1호 터널을 가급적 피해서 오는 거죠. 아. 뭐 이런 식으로 저기고요. 지금도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고문 현장에 가면은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 공포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까지 다 파괴를 합니다. 예. 제일 무서운 건 사람에 대한 의심을 키우거든요. 네. 그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까지 다 배신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날 배신했다는 어떤 이런 걸 만들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가게끔 만들어지고 그런 것까지 하는 거니까 고문은 정말 없어져야 될 번제죠. 네. 자, 고문 특화 건물, 고문을 위해서 지어졌던 건물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도 남영역과 담장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시다가 보시면은요, 그 짙은 톤에 완전히 검은색은 아닌데, 네, 맞아요. 예. 완전히 검은색은 아닌데 검은색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7층짜리 건물인가요? 7층짜리 건물입니다. 7층짜리 건물, 좁다랗게 난 창문 예. 뭐 보시면서 왜 창을 저렇게 좁게 했을까? 고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바깥에 잘 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번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들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행할 곳은 어디?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요. 독립문 있는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는 거기서도 이제 또 고문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이건 뭐 독립운동가들부터. 예. 근대 국가에서는 감옥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제 근대 국가에 맞는 시민을 그 규율을 지키게끔 만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장치 중에 하나로서 상당히 이제 그 통치 기제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감옥인 거죠. 네. 옛날에는 이제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을 보려면 감옥에 가보라고 그랬었죠. 감옥에서 어떻게 처우를 하는지 거기에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한 정도였죠. 사실 인권의 최저선이니까. 그러니까요. 인권의 최저선이 어떤지를 보면 그 최저선 이상의 인권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권의 최저선을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보이네요. 자, 독립문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쪽에 옛날에는 다 달동네 판자촌이 있었던데 그렇죠. 예. 현저동, 똥골 뭐 이렇게 불렀던 예. 곳이에요. 그 나와서 왼편 언덕길 올라가면요 곧바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지금은 역사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문, 과거의 독립문들 이렇게 있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잘 여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곳인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 독립문이 있는 자리가 네. 옛날에 이제 모하관 이런 게 있던 자리인데요. 모하관 중국을 예, 중국 사신을 맞던 맞이하는 자리죠. 곳이죠. 중국 사신이 오면은 황제 우리나라 임금이 거기까지 네. 마중을 나가야 되는 네, 이런 네, 곳이었고 거기 마치 영빈관처럼 해서 거기서 지내고 이제 그랬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사대를 상징하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독립협회 사람들이 독립문을 거기다 세운 이유도 있는 건데요. 그 일본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게 중국과의 사대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명목상으로 거기다가 서대문 형무소를 만든 건데 네. 사실은
그때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1908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 의병들이 엄청나게 잡혔거든요. 네. 그 전에 조선의 그런 감옥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형무소를 근대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병들을 갖다 수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 동안 그 자리에 이제 있었던 오래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1987년도 11월 달인가 저쪽에 지금 이제 의왕 쪽에 예, 의왕에 있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제 옮겨간 거죠. 네. 참 모하관에서 독립문을 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의병들을 잡아가두기 위한 예. 근대 감옥으로 예. 역사 자체가 자 서대문 형무소 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혁당 사건 즉 선고 후에 즉시 예, 거의 예, 했던 그쪽에서 집행까지 이루어졌던 맞아요. 거잖아요. 그 인혁당 사건 보면 김형태의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여기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내색을 했다가는 그 교도관이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젊은 세댁은 아이 없고 서 있고 저쪽에서 남편이 변호사 접견하러 호송 교도관과 함께 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눈이 나쁜 이수병은 바짝 다가와서 처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어린 딸을 보고 딱 두 마디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영문을 모르는 호송 교도관은 집에 있는 애 보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빨리 가자고 독촉을 했고 남편은 웃으며 지나쳤다. 1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일주일 뒤 남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인혁당 사건, 예. 재건이 사건에 대해서 예, 예. 이렇게 짧게 그 아쉬운 그 장면을 묘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수병 씨가 이제 그 인혁당 사건으로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이제 1974년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났고 민청학년을 배후 조종한 게 인혁당이다. 네. 그래서 반국가 단체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그 중에 8명이 1975년 4월 9일 날 8명이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다 고문으로 조작해가지고 재판정의 기록까지 막 조작하고 그랬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실 사형 집행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사용을 네, 해버린 네. 거죠. 네. 나중에 이렇게 다 밝혀지고 그러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가족 면회조차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고문을 해가지고 온몸에 고문 그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알려질까봐 가족 면회도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럴 때 이 이수병 씨가 이수병 씨 아내가 아이를 안고 그 담장 바깥에서 계속 소송이고 그러니까 교도관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을 열고 살짝 얼굴을 보여준 보여준 거예요. 거죠. 예, 근데 마침 거기 이제 그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가로지르다가. 변호사 접견하러 가는 그 남편을 딱 1분 만났는데 일주일 뒤에 사형 집행이 집행이 됐죠. 됐죠. 자, 참 이런 아픈 사연들이 그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 또 개인의 삶을 또 한편으로는 고양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서대문 형무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보시죠. 큰 담장이 있습니다. 길고 높습니다. 그 담장 중간 그 끝에 작은 철문이 하나 있고요. 자, 이제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작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보안과 청사. 예. 어떤 곳입니까? 그 구치소나 이제 교도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 보안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안과라고 하는 거는 그 재소자들 그 규율을 갖다 통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맡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안과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건데 대체로 그 보안과 청사 밑에는 그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에서 고문들이 이루어지고 예, 80년대까지도 뭐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 일제만 거기서 고문한 게 아니라 그렇죠. 독립 후에 대한민국에서도 1987년까지 그 밑에서 고문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복원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서구에도 이 성이나 이런 데 가면 고문실 그대로 해놨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서구의 고문도. 근데 일본의 고문은 또
좀 다르다면서요. 근데 그 보안과 청사 지하에 가면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일제 순사들이 이렇게 이제 고문하는 것들을 계속 저기를 해놨어요. 그 마네킹도 만들어 놓고 실제 실물처럼 해놓고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막 그러는데 그 고문을 알려주는 것도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이랬고 일본 사람들이 그 고문이 일제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일제 때 복무했던 경찰 노덕수를 거쳐서 조선인 경찰에 의해서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런 게 그 단절이 안 되고 네. 해방이 됐으면 지금 이제부터 해방했으면 단절이 돼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단절이 안 되고 계속 이어져 왔었다고 하는 것도 참 비극인 거죠. 네. 자, 보안과 1층, 2층에는 서대문 형무소의 변화 과정과 독립운동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경성 트로이카라든지 반제국주의 투쟁,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독서회 등 활동을 해왔던 사회주의 운동단체, 독립운동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고 보안과 2층에는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민족저항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저는 이제 거기 서대문 형무소의 그 심장 같은 곳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냐면 작은 작지는 않죠. 이제 이 방 안에 그 이제 3면이 전부 다 이제 수용자 카드로 채워져 있어요. 수용자 카드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립운동하다 잡혀 들어왔던 사람분들, 안창호, 유관순 뭐 이런 사람들의 수용자 카드로 좀 더 빽빽하게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좀 숙연해 줄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분들이 여기서 고초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는 일제시대 때는 교도소 환경이 더 열악했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도 저기 그 독립의 그런 기계를 꺾지 않고 의지를 꺾지 않고 이게 살았던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지프로 만든 독립운동가들 법정에 나갈 때는 대중들 못 알아보도록 지프로 만든 이 삼각형 이렇게 된 거. 그 용수라고 그럽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인들한테는 영웅같이 이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몰라보게 하려고 그거를 씌우고 그랬다고 그런 거죠. 네. 자, 서대문 형무소가 그런 곳입니다. 끝으로 소설가 시문의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을 읽어보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주황빛의 벽돌담은 화로속처럼 달고 방 속에는 똥통이 끓습니다.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투어가며 진물을 살살 뜯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웠습니다. 시문 선생이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대문 형무소 보안과 청사까지 둘러봤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상임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6시 6분 단골 손님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